저는 금융회사를 10여 년 다니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운이 좋아 여러 사람과 함께 작은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업 외에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실물 경제의 재미에 흠뻑 취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전세계약서 하나 제대로 쓸 줄 몰랐던 사람이 금융회사를 10여 년 다녀도 정작 자기 자산은 불릴 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경제에 눈을 뜨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에 공동 저자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네. 뭔가 짠하네요. 읽어주시는데. 네. 그죠? 이게 정말 우러나서 쓴 네. 소문이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몰랐던 1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들, 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쓴 거라서 더 그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런 세월이 있었나 봐요. 대학을 나와도가 아니라 결혼을 해도 몰랐던 네. 계약서 쓰는 법. 그래서 2부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책의 내용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금리. 금리. 금리 얘기만 나오면 너무 답답해요. 어렵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사실 금리,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돈의 값어치인데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데 대해서 뭐 현재를 뭐 뒤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보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사실상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금리라는 걸 그냥 은행에서 매겨주는 거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해주는 뭐 기준금리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쓴 내용은 좀 더 그걸 디테일하게 속으로 좀 파서 금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썼고요. 기본적으로 금리의 구성이라는 것이 은행을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의 구성이라는 것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대금리는 뭐 부수거래라든지 뭐 지점장 정결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차치하더라도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로 구성이 되고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쓰는 뭐 가산금리라고 이거 직접 쓰게 돼 있는 부분이 가산금리 부분이에요. 기준금리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코픽스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거나 아니면 금융채라든지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채권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이 대출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뭐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 네. 고정금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변동금리면 뭐 어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중에 뭐가 변동되는지 혹시 로사님 아시나요? 읽었는데 왜 모르겠죠? 찍어. 가산금리. 2대1입니다. 예. 가산금리요? 변동금리가 아닐까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중에 다른데 왜 변동금리?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중에 어떤 게 변동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산금리가 변동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아니에요? 틀렸단 말씀이시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네. 가산금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신용등급, 이 대출의 형태로 정해져요. 대출이 시작될 때. 그러면 변동금리라는 것은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뭐 1년 변동금리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금리의 변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코픽스 뭐 채권 이렇게 연동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중금리가 뭐 0.5% 오르면 내 금리가 0.5% 오르고 이렇게 시중금리에 연동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알겠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대부분 잘 모르시고. 그러네. 반대로 알고 있어요. 예, 현재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는 아까 이제 우리가 우대금리라는 걸 들었잖아요. 네. 우대금리가 이제 꺾기라고 꺾기요? 하죠. 예, 꺾기 전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용어들도 익힐 필요가 있겠다. 현장 용어로.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온라인 무슨 뭘 가입을 해라. 네, 그다음에 뭐 수도 공과금을 등록을 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우대를 해서 막 이렇게 금리를 깎아주잖아요. 이게 항목이 막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1금융권에서는 좀 많이 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인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뭐 흥국생명 이렇게 뭐 생명사, 화재사 이런 데에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해야 될 것 꺾기가 좀 적어요. 대신
여기는 우대 금리를 그만큼 덜 받으니까 조금 더 금리는 높을 수는 있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더 편한지 저는 대출이 한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받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막 많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많이 주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투자를 좀 늘려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족쇄가 돼요. 카드도 만들어서 의무 사용액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제2금융권 상품을 좀 편히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 이 챕터 2가 금리를 알아야 돈길이 보인다. 금리를 모르고는 재테크를 할 수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대출로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대출을 받는 거를 너무 싫어했고요. 네. 직장 다닐 때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뭐 대학교도 학자금 대출을 빌려서 다녔지만 대학 졸업하고 바로바로 갚아서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빚지는 걸 저도 너무 싫어했고 당연히 뭐 아내도 빚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저도 눈을 뜨면서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면 대출도 훨씬 나의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우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럼 대출이라는 게 실행이 되면 내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알아야 말씀하신 대로 돈길 말 그대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이거 그 은행을 이용하시면서 제가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래은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네.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 회사가 주로 쓰는 은행에 통장 만들고 급여 이체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만들면 돈 안 주잖아요. 네. 만들어야 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 아까 말씀드린 우대금리도 거기서 자동이체, 뭐 급여 들어오는 통장 이러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0.1%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다 열어놓고 보면 내가 정말 주거래로 생각하는 은행이 나한테 항상 좋은 금리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해인데 굉장히 큰 자산가라면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거나 뭐 조그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주거래 은행인가 보다 하지 은행이 저희를 사랑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대출을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주거래 은행에서 가는 것보다 여러 금융기관을 돌아서 본 게 여기는 의외로 굉장히 저렴한 나에게 저렴한 금리를 적용해 준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진짜로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도 어떤 은행에서는 이 집을 이 가격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 집을 그 건물 자체를 뭐 다르게 인정해 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빌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가치도 다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잘 알아봐요. 아 금리가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금리가 건가요? 대출이다라고 보기는 네. 어렵지만 대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금리라는 것들을 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사실 엮여 있는 의미인 거라서 거기까지 네. 이제 좀 깊어서 이 책에 쓰진 않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가지고 빌려서 쓰는 어딘가 투자하는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로사님이 사시는 집은 그 마당에 있는 이런 빌라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라는 게 잡혀 있어서 그게 가장 편하니까 KB 시세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단독주택,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네. 경우 시세가 형성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없는 이런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도 거래가 빈번했으면은 시가 딱 잡혀 있는데 안 그런 경우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대출받기 전에 여기서 감정평가사 비용도 내야 되거든요. 그 대출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기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줬느냐. 그다음에 그 평가 기관에서 받아온 것을 우리 금융기관이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꿀팁인데요.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상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여러 기관을 도전을 해보셔가지고 근래에 좀 감정평가가 잘 나와서 잘 줬던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쪽을 컨택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새로운 거 뭐 집 하나 이렇게 얻어 살려고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심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알고 나고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거 과정 거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면 왜 세상이 날 가로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해당 챕터에 제가 여기서도 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혹시 왜 자꾸 그러시죠? 네,
본인 신용등급 잘 제대로 알고 네네네. 계신지에서 제가 강연을 가서 여쭤보면 잘 모르시거나 네. 아니면 내 신용등급은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신용등급 정확히 알고 저는 계세요? 여기 소개해주신 네. 왜 그 네, 사이트 그 사이트 네. 이름이 뭐였죠? 그 자기 계좌 전부랑 네. 신용 등급이랑 네, 네, 네. 다 알 수 있는 네. 그 사이트 있잖아요. 토스 아니에요? 토스? 토스도 아니야? 토스도 가능하기는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네. 뭐 나이스나 KCB나 이런 데서도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1년에 뭐 3번 정도는 무료로 다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계좌 통합 관리. 네. 네, 음. 어카운트 인포. 네, 어카운트 인포. 네, 네. 어카운트 인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대부분 신용등급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돼 있는데 제가 질문을 얼마 전에도 강연 가서 질문을 드렸더니 한 5등급이 중간이니까 5등급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 신용등급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5등급이면 굉장히 낮은 거고 은행 거래하기 조금 불편할 정도 수준이에요. 네, 저는 1등급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밥사의 밥. 이 어플로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신용 등급이 1, 2, 3등급이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위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 돼야 은행 거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이해가 되면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신용 등급이 안 좋기 때문에 낮은 신용 등급, 그러니까 안 좋은 나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용 거래라는 거를 아예 안 하면 신용 등급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드를 안 쓰거나 대출을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은행 거래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돈 빌린 적도 없고 카드 쓴 적도 없고 친구들한테 뭐 작은 거 하나 빌린 적 없다고 하더라도 10,000원 한 장 밀린 적 없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금융기관에서는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금융 거래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일 때 있어야 이게 아예 없앤다고 신용등급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알고 신용 금융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때 강연에서 꿀팁 나왔었던 게 잠깐 자금이 필요해서 빌렸다가 또 필요해서 또 빌리고 이렇게 지금 대출의 건수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내가 자금 운영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이 사람은 즉흥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신용도가 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한도가 충분히 있을 때 좀 미리 계획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받아놓고 받아놓은 금액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그 이자 조금 아까워가지고요. 조금 받아놓고 1,000만 원 받고 또 이제 2,000만 원 받고 이렇게 이제 끊어서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힘들어졌나? 왜 돈을 자꾸 끊어서 빌리지? 라는 생각을 한대요. 저는 이건 몰랐었던 거예요. 여기 저는 제 개인적인 꿀팁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프리랜서로서 굉장히 오래 지내왔었어요. 사업자를 2008년에 냈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업자가 없었죠. 제 나름대로는 돈을 받고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원천징수를 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오래 했어요. 나름대로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은행의 대출을 집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저는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벌고 쓰고 했는데 은행에서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고 되게 작은 그런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시더라도 사업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퇴사했잖아요. 네. 퇴사하고 제일 진짜 힘들었던 게 그 대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통장이 금리가 확 올라갑니다. 한 4% 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퇴사하고 나서 갱신할 때 5%가 넘어갔어요. 마통 금리가. 그러니까 신뢰도 확 떨어진 거죠. 그런 게 일단 문제가 있고 소득 증빙이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네. 이제 청약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 청약 쪽들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요. 네. 이제 스마트하게 청약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청약을 정말 묻지마 청약을 하고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연하게 좋다고 하니까 청약을 넣죠. 그래서 부적격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당첨이 되고 나면 프리랜서 분들이 문의가 쇄도합니다. 게시판에. 제가 프리랜서인데 네. 이제 얼마 정도 소득이 있고 근데 저희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 나와. 요즘에 안 나오기도 하고 예, 좀 죄송합니다. 반말 죄송해요. 제가 점점 방송이 너무 편해졌나 봐요. 나와. 로사님이 물분에 찬 마음에 있는 이 경험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재테크 활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게 금융도 차근차근 좀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이 막연하게 무섭고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레버리지를 꼭 써야 되거든요. 책에서 강조한 것은 시간의 레버리지와 돈의 레버리지인데요. 처음에는 시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의 레버리지를 잘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졌을 때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이 좋은 빚을 많이 늘려가면 이것은 투자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쁜 빚을 늘려서 대출을 받아서 핸드백을 샀다든가 대출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카드빚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았는데 묻지마 주식 투자 뭐 누가 리딩을 해주는 이런 데다 다 돈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가끔 안타까운 사연이 한참 비트코인 열풍이었을 때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좀 진입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등록금을 비트코인에 넣고 이제 딱 넣었다가 이제 학기 끝나기 전까지만 돌리려고 했겠죠. 근데 벌 개강은 했고 금액은 원금 손실이 이제 났고 이제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어떡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엄마 빚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이게 돈이 현금 서비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자가 얼마나 세냐면요. 제가 한 500만 원 빌렸다고 생각을 해도 갚으러 갈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고 막 그런 거지. 사채성 무슨 이렇게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이런 데들도 돈을 쉽게 빌려주는 이유가 거기서 한번 빌리고 나면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섭네요. 네. 무섭지만 또 알고 나면 대비가 되죠. 네. 몰랐으니까 무서운 거고 내가 미리 알고 나면은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무서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대출 부분만 가지고 보통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매일 뉴스에 금리가 몇 프로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나오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을천 대사님이나 달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실제 대출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한번 대출을 실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스스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 금융권에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아마 개인 신용도 평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회 초년생 때 대출을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용도 평가를 받았는데 3등급인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그다음에 제가 대출을 받고 갚고 하다 보니까 1등급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 가려면은 대출 거래가 있어야 되고 신용 거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 수입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역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신용카드를 쓰면은 대출이 생기는 것들이고 뭐 대출을 받으면 나쁜 것이고 이런 것들로 접근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금리와 연동해서 한번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들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강연에서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궁금해요. 네. 그 보험 쪽 뒤쪽 뭐 섞여 있는 이야기긴 한데요. 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보험이랑 이제 섞여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험 회사를 먼저 들어갔었고 5년을 다녔어요. 근데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은행을 입사하고 은행을 가면 하는 얘기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이런 상품은 가입 안 하면 바보다.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하셨던 청약통장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연금저축도 그런 식으로 적격연금 뭐 한 달에 25만 원 내면 옛날에 그렇게 팔았거든요. 25만 원 내면 1년에 얼마 돌려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상품 자체의 본질도 무너뜨리는 거고 이 상품이 어떻게 이걸 가입하는 사람한테 타격을 줄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 얘기인데 제가 보험회사 다녔는데 보험회사 당해가지고 너무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보험을 당하다니. 이게 팀키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적격연금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을 가입을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네. 대신에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물려요. 그래서 보통 뭐 신입사원한테 가입을 하면 이게 20년 납하고 뭐 은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가 20년을 내야 되는 상품이야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가입하면 당장 매년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가입을 하고 그 회사를 제가 나오게 되면서 굳이 그렇게 길게 납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해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쌓여있던 원금 그다음에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들 이런 게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세금으로 내게 됐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토해내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했어요. 뭐 어쨌든 뭐
그래 그동안 뭐 소득공제 받은 거 있으니까 중간에 내가 약속을 못 지킨 셈이니까 뭐 그래 벌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을 하는 해에 해지를 했으니 퇴직금이니 뭐 그 해 소득이니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퇴직 소득 정산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한 1년여 정도 지났을 때 국세청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너는 이런 세금을 누락했으니까 세금을 내라. 근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그 1년 이상 지났잖아요. 가산세도 다 붙여서 낸 거예요. 왜 뒤늦게 주는 거죠? 그러게요. 저도 뭐 참 아이러니한데 그게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해서 보험회사를 다닌 사람한테 날라든 통보였으니 저도 되게 황당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은행 직원들도 이건 잘 몰라요. 사실 은행 창구에서 아니면 보험사에서 이거를 직접 고객들에게 판매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야, 이런 영향이 있다. 네가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알고 가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럼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 책에 보면 한 챕터씩이나 쭉 빼둔 게 네. 제가 보험회사를 다녔었기도 한데 약간 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저는 보험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해요. 여러 가지를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도 잘 모르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때 보상을 받는지도 모르고 해지를 해야 될까 말까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하시면서 이 보통 이제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종신보험 아니면 20년 납 이런 보험을 들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사인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내가 뭐 남편 벌이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사인을 해요. 근데 이게 1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20년 납하면 뭐 차 한 대 값은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사는 사인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5만 원, 10만 원 낸다라고 생각하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저는 철학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이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공감이랄까 이런 게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제가 이제 저랑 자녀가 이제 30세 정도 딱 처우지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30세, 40세, 50세, 60세가 됐을 때 자녀의 나이가 얼마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얼마 필요하겠다 이런 계산은 잘 못하고 아 남편이 죽으면 1억은 있어야지, 2억은 있어야지, 10억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60세가 되면 자녀가 30세인데 네. 이때 제가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이 뭐 아버지가 사망보험금도 안 남겨주셔가지고 뭐 상 못 치르겠다, 제사 못 하겠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는 젊을 때, 어릴 때, 아이가 한창 클 때. 그럼 아이가 얘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렇죠. 네. 그런 이 자녀가 아니면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런 철학이 없이 그냥 종신보험 1억 드시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그 디테일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와 나의 터를 계산해서 아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까지 그 보상을 많이 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걸 몰랐어요, 정말. 이게 그 보험사의 그 수익 구조, 보험 설계사분들의 수익 구조랑 연동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종신형 보험이 정기 보험보다는 뭐 수당을 많이 받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설계사분들도 무슨 막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파는 게 맞으니까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계단식 설계라고 뭐 소위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시기별로 나눠 놓으면 정말 필요할 때는 많이 보장받고 나중에는 뭐 돌아가신 분 뒤처리할 수 있을 정도만 받게 돼도 훨씬 더 이득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보험사에서도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그 소득과 이런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참 유행했었던 유니버셜, CI. 저희 연배라면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을 텐데요. CI라고 하는 것은 크리티컬 일리스. 정말 중병에 걸려야만 그 보장을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조기 진단도 많고 주변에
암이 너무 많지요. 그거에 이면에는 조기 진단을 잘해주니까 요즘에는 이제 저는 지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결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직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 검사를 의뢰하는 그 기간이 자꾸 늘어나요. 처음에는 한 2주면 잡아줬는데 이제는 막 4주 정도 기다려야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검진에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종신보험과 실손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따져보셔야 돼요. 종신은 사망할 때까지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그 가족의 구성원을 파악을 하셔서 남편과 배우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남편의 종신보험이 배우자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동갑부부거나 아니면 이제 모개트리, 직개트리에 질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거예요. 통원치료비부터 시작해서 백세 보장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미혼 가정인데 종신보험이 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거 사망하면 누가 받아요? 사망보험금 의미가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가입할 때 이거 하면은 뭐 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연금 가입하면 이제 공제 받고 이런 거 하니까 꼭 가입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연금 설계가 언제 받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다음 이제 그게 지수랑 연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품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특히 유니버설 상품들이 그런데 수익을 못 낼 때도 있어요. 주가와 이런 것들 연동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안에 다 숨어져 있지만 저희가 잘 몰라요. 뭔가 맨날 매달 뭐가 날라와요. 보고서가. 맞아요. 날라와요. 이렇게 두껍게. 너무 종이 아깝죠, 사실은.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저희 그 운용하는 비용들. 거기서 운용하고 남은 돈을 저희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저희가 지금 없는 상태로 좀 가입해달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그런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보험금 설계하실 때 처음에 이제 설계사분들이 2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오면 너무 비싸, 너무 많아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줄여주시죠. 네. 그러면 또 좋다고 가입하시거든요. 그럼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목적 의식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책에는 보험사 자기가 이제 든 보험사나 이런 데 문의를 해도 내가 든 보험이 겹치는지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적어주셨고 또 책 초반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산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자산관리사랑 하면 그분들은 상품을 팔아야 수익이 남고 상담 자체에 대한 페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이 뭔가 소속되어 있는 상품을 팔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금융맹이 많은데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또 돈을 안 내려고 하고 그런 게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A사 보험과 B사 연금보험과 막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통합된 정보를 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일단 요즘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상품을 함께 파는 GA라고 하는 법인 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원수사라고 하는 일반 보험사들보다 더 영업을 많이 하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상품을 설계를 해주죠. 대신에 이제 그것도 뜯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뭔가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시장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현금 흐름표도 얘기를 했었고 일부에서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 개인의 재무제표 그리고 보험 또 뭐 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길잡이를 좀 대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생기면 좋겠어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시장이. 근데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담을 받을 때 뭐 얼마간의 금전을 주고서 상담을 받아서 내 포트폴리오를 잘 짜주면 그게 이득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내 거 가지고서 상담하는데 왜 돈을 받아라고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보험회사나 은행 같은 데서 상담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그 사람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식이 있는데 왜 무료로 해주겠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피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그 계약만 해도 어떨 때는 굉장히 앉아서 돈 먹네 이런 느낌. 이렇게 말하면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도 어떨 때는 너무 쉽게 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가서 찾아가서 바로 계약하고 이러면 이분들은 거의 한 일이 없고 그냥 계약서 할 때 옆에 있어 주셨다는 정도? 그럴 때도 있지만 보험이나 이런 통합적인 거를 상담해 주는 거에 대해 지불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좀 이제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래서 하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런 설계를 해주는 그런 재무상담 전문 뭐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연장선에서 보면 이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제 고민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중간에 들고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계륵이라고 뭐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중간까지 들어놨으니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끌고 가자니 좀 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대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상담을 하면 그 일부에서 소개드렸던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우리 집에서 소득에 비해서 보험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네라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거를 줄이자라고 하니 이제 뭐부터 줄여야 될지 얼마를 줄여야 될지 어떻게 줄여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 이제 보험증권이나 이런 거 찾아서 한번 보시면 마치 해지를 하면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골절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좀 뼈 부러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작은 것까지도 손을 못 대세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책에 좀 자세히 숫자로도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미 낸 건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는 그냥 내가 지금 시점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판단하시고 들어간 돈이 뭐 지금까지 낸 돈이 500이네 뭐 1000이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보험을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아까워서 가장 재밌는 게 보험 상품의 그 구성이요. 그 보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립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 적립되는 금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걸 하면 얼마가 적립이 돼서 보장도 이렇게 받으면서 얼마 돌려받는다.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의 기본 구조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소멸성으로만 가입을 하기도 해요. 그 누적돼서 받는 나중에 그 적립되는 적립 금액이 시간으로 봤을 때 재테크 공부를 한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축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보장받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굳이 적립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보험 얘기는 진짜 할 게 많은데 저희가 보험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네. 보험은 또 종신보험하고 실손보험이 있을 때 아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손은 꼭 있어야 되는데 30대 직장인이에요. 이제 35, 36 회사에서 실손보험 같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보험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평생 직장이 아니지요. 그런데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들었을 이제 40살 후반 정도나 50대 때 회사를 나오게 되면 보험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슬슬 여기저기 골병 들고 아프기 시작할 때지요. 그러면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병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저희가 40이 넘어가면요. 저도 결절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40 넘어서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보험이 신규 가입이 되지 않아요. 이제 지병이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클린바디일 때 보장이 되는 보험을 반드시 사보험을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아깝거든요. 중복 보장이 상해 보험은 안 돼요. 중복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비가 이중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안 하는데 지병이 생기기 전에 사보험을 조금 계획을 해둘 필요는 있겠다. 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멸성으로 들어두면 괜찮아요. 그 생각 정말 아무도 안 하거든요. 나중에 40, 50대에 회사 나오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그 빠숑님의 세상 답사기도 제가 듣고 왔어요. 그 이주연님 나오시기 때문에.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쓸데없이 쓰는 보험료를 줄여서 더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네, 전 이자로 내라고 얘기해요. 보라고 한 그 대목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려면 레버리지를 아주 잘 활용해야 돼서 돈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불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리한 대출을 지게 되면 조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은 대출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 아까 저는 이 재무제표를 진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축하고 있었던 비용.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고 있었던 이자 비용, 그다음에 이제 외식비를 아끼는 비용, 외식비, 의복비, 그다음에 교육비도 면밀히 살펴봐요. 교육비가 너무 많은 가정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세밀히 따져봐요. 영유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뭐 예체능을 가계의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뜨끔뜨끔하죠, 노사님 지금. 많이 뜨끔합니다. 네.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봐서 왜냐면 벌어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돈에서 보고 그 투자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저축하고 있었던 금액, 전 저축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한동안 초반에 투자할 때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보험금이 과도하다면 보험금을 재설계해서 슬림하게 금 아낀 것, 그 다음에 생활비를 아낀 것, 세 가지를 합치면 이 돈은 절대로 내 가계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대출 이자가 돼요. 그 안에서만 투자를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플러스 알파 한 개 더 봐야 되는 게, 이건 부동산에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재무제표상 아까 그 임금을 봤을 때 임금이 5년 내지 10년, 이제 이분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근로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산정해 봐서 월급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직급이 올라가면 월급이 많이 늘어나는 회사인가, 아니면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가를 봐서 이 투자에 나오는 이자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장이 좀 꺾이거나 투자 가치를 잘 안 됐을 때 이자를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손절매를 하거나 막 이렇게 손해보고 팔아야 되거든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벌고 있는 금액, 거기에서 현재 지출을 좀 보고 지출에서 줄일 수 있는 거를 이자로 생각하라,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줄일 수 있는 만큼만 대출 받아서 이자가 이거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안 생각으로 돼요. 받아라. 예.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경지인 것 그거는 같아요. 이제 투자를 진짜. 오래 하다 보면 네. 저희 투자하고 있는 동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투자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죠. 아껴서 모아야지 생각하지. 처음에는 모을 네.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껴서 시드머니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1,000만 원이라든지 500만 원이라든가 처음에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0대라든가 30대 후반,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금수저여가지고 막 로또 청약을 한다. 그게 아니라 80년 세대만 하더라도 30대 후반이거나 80년생이 몇 살이더라? 40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맞벌이 부부고. 그러면 이 부부의 소득이 적지 않아요. 이분들은 서울의 실수요를 청약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맞죠. 현재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잘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초기 단계에 그 재무제표 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이게 시작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이제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여부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일단 1순위인 것 같고요. 지금 월조대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되게 좀 핵심 이슈인데, 이게 종잣돈을 모으긴 해야 돼요. 근데 모으는 것들도 하나의 습관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고, 근데 종잣돈을 모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불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건 그 다음 단계일 텐데, 일단 그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책에 나온 부분들, 그런 것들인 거죠. 제가 보험회사 다닌 거 알아요? 진짜요? 몰랐어요. 아니 롯데백화점만 다닌 줄 알았는데. 백화점 유통회사까지는 알았는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측근이라 진짜 생각했는데 저 측근이 저도 아니네. 처음에 들었어요, 네. 한 달 다녔어요, 제가. 한 아. 달.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롯데백화점도 붙고 뭐 이제 보험회사도 다 붙었다가 한 달 다니다가 롯데백화점으로 그냥 갔어, 그냥 어떻게 네. 좀 신입사원 교육 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예. 그때 이제 한 달 내내 교육 뭐 영업하는 게 교육만 받아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계속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그 신입사원들한테는 좋은 얘기들만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설명하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핵심 이슈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고가 터지거나 병이 발생하는 다음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겹쳐도 돼요. 네. 중고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게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생명보험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이.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이 있고 실손보험도 몇 가지 종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여기는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딱 한 달 동안 배우고 나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험이 되게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보험 가입하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좀 볼 줄 아니까 다 까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이분들이 그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보장 범위 이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은 암에 대한 이런 좀 그런 전적이 많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강조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날 확률들은 거의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쪽에서 이게 보험금은 적은데 보상비가 크다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사고 나면 엄청나게 보상한다.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확률도 낮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당장 받아야 되는 일들은 뭐 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골절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설계를 많이 할 때가 많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적립금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적립금은 아무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쓰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소멸성이 있고 적립금이 있을 텐데 소멸성만 있으면 돼요, 진짜.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냥 그걸로 주식 사는 게 나아. 근데 적립을 해야 마음의 평화가 좀 생기고 내가 돈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너무 우리가 오늘 보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해서 보험도 좋은 게 있어요. 저같이 이제 직계 병력이 많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고, 보험이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뇌졸중이라든가 뭐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보장 상황이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재설계를 요구를 받을 때 지금 재설계할 상품이 예전 상품만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없어지잖아요. 좋은 상품. 정말 좋은 상품들은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해지하기 전에 정말 잘 따져보고 갈아탈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갖고 있는 보험 내에서도 재설계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 대출을 정말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율은 조금 높지만 저의 가끔 이율이 더 싼 특판 상품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율이 좀 더 높아도 저는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아까 같은 그런 꺾기가 좀 힘들고 네, 돈을 급하게 빌렸다가 이제 급하게 갚을 수 있는 구조도 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좋죠. 그렇구나. 장점도 있어요. 네. 아까 부자의 그 처음 기준이 이제 늙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럼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아까 제 에피소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상품을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보장하는 연금이 국민연금이 있고요. 전 국민이 다 가입을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네. 다 가입을 하고, 회사에서도 뭐 연금을 가입해주고,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3층으로 보통 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은 거의 보장이 안 돼 있다시피 하고, 퇴직연금도 좋은 직장을 오래 다니는 분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후 생활을 하기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이라는 상품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은 각자의 패턴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한창 활동하는 시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한다고 하면 굳이 연금을 매월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일시금이나 이런 것들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특별히 소득이 없을 것 같으니 미리 돈 벌 시기에 좀 담아놔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적립금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험 연금 요부 파트를 말씀드린 게 철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걸 내가 왜 가입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면 선택하고 해지하고 아니면 끌고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궁금한 질문, 오늘 되게 회심의 질문이 뭐냐면, 홍길동 씨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약에 재테크 조언을 해주신다면, 경제금융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분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도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려고 해요. 세뱃돈 같은 돈들을,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 회사의 주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아이들이 애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냥 사러 가고 싶어. 쇼핑하고 싶어. 쇼핑은 즐거운 거야. 그래서 뭘 사고 싶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는 행위를 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아니다,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젊은 세대로 세상에 나와서 또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까지 어떤 조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자녀분을 키울 때 이상적인 어떤 그런 행보는 어떤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자녀 금융 교육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그런 교육을 많이 보신 적이 없죠, 유료 교육. 네. 예, 그 이유가 부모들조차도 경제 지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강요하는, 이제 저금통 주고 이제 저축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저축이 어떻게 통해서 돈을 불려간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가르쳐 줘요.
그런 세미나가 있어도 아이들이 꽉 차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저도 그런 교육을 아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교육 과정 중에서. 근데 이렇게 모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지? 라고 봤을 땐 부모들이 머리가 깨어있는 부모들이 많지 않고 일단 내 돈 버는 게 급해요. 그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사람들이 질색을 하세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증여냐고. 근데 증여는요.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저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불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언젠가는 꾸준히 10년을 하면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없이 시작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도 안 돼. 돈 없이 뭘 해. 이렇게 하겠지만 수많은 재테크 동료들이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고 저도 눈으로 봐왔고 그 친구들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죠? 드리머님하고 저하고도 공부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가는 과정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 샜다. 그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아까 전에 로사님께서 질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주식을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자녀들이 나가서 그냥 공부하는 걸로는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하나 사고 네가 이 회사의 주주야 주인이야. 그러면 그 회사에 관심을 더 갖고 네. 그럼 이 회사가 움직이는 것들 네 재산이 이렇게 불어났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 시절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돌아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용돈 받고 그냥 그걸 쓰는 정도만 이해를 하지 그거에 대해서 불리거나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도 경제 과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수요 공급의 법칙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네. 경제 이론만 가르쳐주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네가 은행에 가면 뭘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이 효력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통장도 엄마가 만들어줘. 보험도 엄마가 가입해줘. 이런 식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전혀 금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맹이 다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금융맹이 금융맹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대부분 자녀가 돈에 대해서를 이게 약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물적인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안 가르쳐. 이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좋은 회사를 가는 거야. 아니면 우리 자녀 공무원 시험 해가지고 공무원 됐어.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이거랑은 조금 전혀 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 아니면 책 같은 것도 많아요. 뭐 부자가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든지 이런 자녀 교육용 책도 있고. 그 책 진짜 방금 말했던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저희 월천재테크에서 그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자녀들이 경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추천 도서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도 핑크팬더님 모시고 경제책 추천도서 발표를 했었는데 5권 했는데 그게 1번이었어요. 1번. 그 책이. 예. 되게 좋아요. 한번 네. 그 책으로 다독다독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졌어요. 네. 네. 시리즈인데. 그리고 또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좀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애들 인문학도 부자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고 너무 좋고 필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는데 기본 같은 것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젊은 친구들도 마음이 급해서 스킬만 익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한테도 돈 공부를 시킬 때 저는 이제 저희 아기한테 네가 지금 돈을 10,000원짜리를 사게 되면 이 기쁨이 있지만 이게 되게 단순하고 소비적인 것이다. 근데 이걸 참아서 10번을 참으면 더 좋은 이게 그 토이저러스에서 오는 전단지 있죠.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쬐끄만 거 1개와 큰 거를 하면 6만 원이 되잖아. 2만 원짜리가 2개면 뭐 이렇게 4만 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 참으면 모았다가 이걸 살 수도 있는데 네가 지금 이걸 사서 2번 놀아도 되고 모았다가 더 큰 걸 사도 돼. 이건 너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한번 잘 고민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달 뒤에 이게 봐봐 너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게 이거지. 그때 안 샀으면 모아서 저걸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이걸 썼기 때문에 지금 돈이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지금 이걸 사고 싶어도 너 못 사. 또 여기서 골라야 돼. 라고 얘가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를 계속 훈련을 시켜줘요. 그게 이제 짜잘한 소비를 안 해서 돈을 계속 뭉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이랑 세뱃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89만 원이 되면 이제는
11개만 더 모으면 100만 원이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100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걸로 무슨 그 장난감을 몇 개 살 수 있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딱 와닿아요. 근데 그런 걸 엄마가 무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준대요. 자기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거로 사래요. 막 집도 사고. 집도 사고. 야, 엄마 집 사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네. 엄마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제 클lar하게 알려주죠. 지금은 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액수로 얘기해줘요. 너가 더 모으면 나중에 엄마를 도와줄 수 있고 그 마음이 참 고마운데 돈을 더 모아야 된다는 것도 정확히 알죠. 저는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예전에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도 구체적으로 돈 얘기를 그냥 구체적으로 해요. 그거를 너무 숨길 필요가 없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우리 집은 얼마를 버는데 얼마가 나가고 너의 학원비를 얼마를 쓸 수 있으니 이 범위 내에서 네가 배우고 싶은 것을 과목을 정하고 선생님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엄마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엄마 통장은 어디 있고 엄마 도장은 어디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재테크 엄마가 돈을 물려주진 않았지만 그런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아주 조금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그 아기들 세대가 또래가 비슷한데 비슷하죠. 빠숑님은 이제 중학생들 키우는 아빠는 어떠세요? 좀 고등학교랑 중고등학교, 중학교 네네. 예. 아무 생각 없이 키우고 있어요. 저는 조금 이게 교육관이 좀 남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은 좀 바보처럼 키우자가 순수하게? 그래서 네. 이제 돈 버는 달란트도 저는 뭐 20살 넘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빨리 배우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아메리카라는 네. 영화가 나오는데 그 어렸을 때 이제 케이크를 이제 앞에 두고 이것들을 누구한테 주고 그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들고 가다가 꼬마애가 먹고 싶으니까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맞아요. 교육관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증여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 재테크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무조건 증여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증여가 일생에 3번 정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10년 간격으로 2천만 원씩 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 5천만 원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를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그 증여라는 카드를 그만큼밖에 쓸 수 없어서 내가 돈이 지금 마련이 안 되고 크게 뭐를 못하죠. 내 거보다는 아기 태어나면서 아기 거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사실 먼저 순위인 것 같아요. 그 돈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세금을 아끼는 방법. 그렇죠. 그 절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지금은 뭐 증여와 상속이 너무 남의 이야기 같겠지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을 하면 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달시기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파이프 라인을 늘려라. 돈이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근로 말고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종합소득을 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 늘려가야겠죠. 네. 제 강의를 이제 이번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5월인데 그러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손들어보라고 하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 자체를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만 포커싱이 돼 있고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그 의미를 잘 모르세요. 연말정산이 마치 내가 카드 많이 쓰면 돈 돌려주는 것처럼 이해를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3월에 월급? 그래서 강의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네, 연금도 네. 공제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 카드도 많이 쓰면 잘 챙겨야지, 영수증 챙겨야지 이런 것들만 너무 메모리 되다 보니까 그 본질이랑은 좀 흐트러진 것 같거든요. 네. 저의 마지막 질문 하나 두 분께 드릴게요. 네. 두 분은 불황이지만 어떻게 돈을 불리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직장을 12년 가까이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는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방법을 꾸준히 공부하고 지금도 아직도 저는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된 게 누군가의 분양권 추천을 받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분양권을 덜컥 샀는데 그게 올라버려서 오히려 무서워서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보니까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다양한 소득원이 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지금도 여러 가지 만들고 있어요. 그 부동산도 그중에 굉장히 큰 축 중에 하나고요. 저는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투자하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얼마가 부자 목표로 삼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을 때도 아직은 그거를 만들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여기다 투자하면 돼요 이런 걸 물어보신 아니면 궁금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뭐 저는 책을 쓰는 저자기도 하지만 지금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소득을 늘려가고 있다. 네. 이렇게 문어발식 설명드릴게요. 확장으로. 맞아요.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저는 이제 지켜봤으니까 사업을 네. 처음 할 때는 달식이님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처분을 해서 이제 사업에 올인을 하고 이제 사업이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임신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아기를 갑자기 가져서 너무 막막하고 아기를 키우려고 하니 둘이 너무 대비가 안 돼 있고 빚은 막 갚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그 환상에 취해갖고 기쁨에 취해서 막 돈 펑펑 쓰는 욜로족을 그러니까 딩크족을 조금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불황이었어요. 2013년. 정말 불황이었죠. 아파트 값이 완전 심책이고 저는 불황에 돈을 굴린 케이스인 거예요. 전 어떻게 했냐면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했어요. 저는 부부 맞벌이였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출이 무엇인지를 파봤어요. 그게 장점이 저 엄마 그 빚을 갚아봤잖아요. 네. 대출의 이자가 두렵지 않았어요. 아주 센 이자를 내봤기 때문에 돈이 지금 상태는 없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뭐 약관 대출금,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남편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을 전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좀 해봤겠죠. 엄마가 금융회사를 끼고 이제 법무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쫙 대출을 다 잡았더니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남에게 빌려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었던 거죠. 그 대신 이자가 굉장히 셌어요. 걔는 담보대출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자가 셌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신용카드 값을 줄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줄였어요. 정말 모든 것을. 코스트코도 안 가고 그때 한 3년간은 커피도 단 한 잔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식사 시간 이후에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커피 먹을 수 있는 애매한 시간에 만난 거예요. 그럼 커피 값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만나고 소통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잠도 줄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불황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불황의 장점은요. 뭐든지 싸게 살 수 있어요. 주식도 싸게 살 수 있고 부동산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때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부동산은 사실 호황이잖아요.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프리미엄, 그다음에 시세 상승이 많이 일어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먼저 리스크를 갖고 도전했던 분이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런 시간의 값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불황엔 사실 기회가 많죠. 그 대신 저도 실수했던 게 있어요. 불황 초기에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자도 셌었던 그 이자를 엉뚱한데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된 건 공부를 가멸차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뉴스를 계속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뜨여요. 열심히 이렇게 집중을 딱 1년 정도 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돈 공부랑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금융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미시 거시도 조금은 알아야 돼요. M2, 뭐 M1 이런 관계도 알아야 되고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정책, 세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당이 당선되느냐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이 지금 화랑이나 안 하는 걸 알려면 그 회사의 재무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잘 열심히 면밀히 봐야 되잖아요. 공부는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불황일수록 기회가 있다. 근데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돈을 아끼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직장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이자 감당을 어떠한 내 재무 구조 안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딱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10%까지도 내봤지만 그게 힘들고 무리한 투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쓰던 생활비였거든요. 제가 하고 있었던 저축액이고 부부 맞벌이 소득 안에서 그 재무제표가 다 돌아갔었어요. 저는 불황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지금의 부동산을 읽을 수 있었고 저희는 주식도 조금 해요. 저번에 그 오픈 팟캐스트 10만일 때 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수익 본 주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이런 것도 투자를 하고 이제 다양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죠.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다음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조금 이제 잡혔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저는 그 수익형을 갈 수 있는 이제 뭐 시행이라든가 이게 상가주택 같은 거 이제 꼬마주택 직영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밑에 이제 가게를 놓고 이제 가게도 직접 하고 이제 이런 저는 사업소득 그걸 좀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게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 일단 내년은 무조건 1년은 조금 쉬는 기간을 가질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5년 정도를 잡고 이제 지금 하고 있었던 부동산 소득과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사업 소득을 좀 늘려가는 방법. 그때 이제 달시기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에 오시면 뭘 많이 제일 물어보시냐면 젊은 친구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면 될까요? 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라든가 다양한 초기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이 또 이걸 많이 오세요. 강연회를.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면 정말 좋냐?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냐? 얼마간 준비를 했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20일 날도 삼성동 슈피겐홀에서 200명 규모를 초대를 해서 이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5월 26일 마지막 일요일에도 경기점 신세계에서 이제 한 300석 정도 규모로 무료 행사가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그거? 신세계는 5,000원이구나. 그 5월 20일 날 행사는요. 네. 푸푸스스라고 하는 이게 설이 많죠. 이승환 푸푸스스 대표님. 어떻게 네. 있냐. 예, 폭풍설사부터 시작해서 저희 네. 방송 출연해 주셨었어요. 아, 네, 나오셨어요. 다독다독에. 참 예. 재밌고 재치 있는 분이죠. 네. 이쪽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료 강연이고 도서를 들고 오면 입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은 안 할 것 같고요. 행사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푸푸스스. 네, 그다음에 5월 26일 날 신세계 행사는 이제 5,000원으로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등록할 수 있고 강사명을 이주현으로 등록을 하면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서울과 이제 대구는 6월에 있고요. 네. 총 3개의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은 꼭 사서 들고 가세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얘기해 보시니까. 저는 팟캐스트 처음 출연이기도 하고 제 네. 처음 네. 쓴 책으로 나와서 영광스럽고요.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생각보다 되게 더 많겠구나. 앞으로 강연이나 뭐 다른 네. 자리들을 통해서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외에 다른 카테고리의 책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의 기획자예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경제 지식의 기초가 없는 분들한테 기초를 튼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잃지 말고 돈이 없어도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전에도 테닌텐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뭐 누가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시작했나요? 다 작게 처음부터 결과만 보지 말고 성공하신 분의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같이 실천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강연회에서 원장님이 20대 직원분 5분을 모시고 강연을 오셨어요. 그래서 뒤풀이를 같이 갔는데요. 식사를 같이 갔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시드머니를 모아서 하냐요. 근데 이쪽 병원은 얘기를 해보니까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요. 점심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미션을 내줬어요. 무지출 데이. 돈을 하루에 한 마디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무지출 데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처음에는 첫 달에는 10번 도전, 그 다음 달에는 15번 도전, 그 다음 달에는 20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전에 3개월을 잡고 1등을 한 사람한테 제가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것들 돈을 아끼는 아까 많이 벌거나 적게 쓰거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먹을 걸 다 제공해주고 기숙사 제공을 해주니까 네. 해볼만한 도전 과제지요. 그러니까 이미 예약해놓은 여행은 어떡하냐. 좀 혼나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퇴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제 차근차근 재테크 준비를 하시면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거든요. 저희 재테크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회사를 이미 그만두신 분들이 많죠. 예,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그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정말 가난했고요. 그 친구들도 가난했고 옆에 있는 드리머님도 지금도 작은 가난해요. 돈으로 여기 이제 많잖아. 예. 불려가고 있거든요. 돈은 이렇게 없어도 불려가면 돼요. 지금 너무 오른 주택 가격 시장하고 너무 오른 주식만 보기 때문에 눈에 와닿지 않지만 시간이 10년, 20년이 걸리면 이게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그날에서 5월 20일 날 행사에는요. 삼성동 행사에는 20대 때 정말 재테크를 무일푼에 시작해서 지금 월세 수익을 월급보다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제 사례의 젊은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제가 그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근차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책의 취지로 쓰여진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소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무료 강의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공익 활동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2003년도인지 4년도인지 정확히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테닌텐 카페라는 게 제일 유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운 카페가 더 컸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재테크 카페였었는데 거기 이제 주인장이죠. 카페 운영진을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렇게 그런 재테크 하시는 분들을 모여서 자담회를 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소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젊은이들이 뭐가 고민이 있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 정부도 혹시 관련자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시면요. 그런 자리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천 재테크가 이런 거 고민하는 카페거든요. 이걸로 뭐 폭리를 취하거나 말도 안 되는 뭐 사기 물건을 팔거나 갭투자 물건 찍어주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국가에서 못 해주는 얘기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해서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은 그 사회 초년생을 이제 많이 그 선발한 좋은 기업들은 저희가 신입사원 그 연수 같은 데도 무료로 강의를 갈 의지가 있어요. 그런 강연도 좀 섭외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이 섭외 요청해 주세요. 네. 네. 바람들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책 소개해 볼게요. 네. 네. 뭔가요? 빠정님 다음 주 책은 뭔가요? 윤대영 교수님이 나오시기로 하셨고요. 네.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 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오버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이 마음 전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불황이지만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